let's start with the questions tha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waiting for you to answer. And for now, I'd just like a yes or no. Did you ever take banned substances to enhance your cycling performance? Yes. Yes or no. Was one of those banned substances EPO? Yes. Did you ever blood dope or use blood transfusions to enhance your cycling performance? Yes. Did you ever use any other banned substances like testosterone, cortisone, or human growth hormone? Yes. Yes or no? In all 7 of your Tour de France victories, did you ever take banned substances or blood dope? Yes. In your opinion, was it humanly possible to win the Tour de France without doping 7 times in a row? Not in my opinion. 네,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대화는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에서 7차례 연속 우승했던 미국 선수 랜스 암스트롱이 2013년 1월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자신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방법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 오늘 살펴볼 영화는 스테판 프리어스 감독의 2015년도 작품 챔피언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국내 개봉 제목이고요. 원제는 그냥 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어스 감독은 1941년생이니까 80이 넘으셨는데요. 1985년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초기작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라든가 글렌 클로스, 존 말코비치, 미셸 파이퍼, 우마 서먼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까지 초호화 캐스팅을 보여줬던 1988년도 작품 위험한 관계 등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밖에 제가 이분 작품 중에 유심히 봤던 것은 2013년도에 만든 무하마드 알리의 가장 위대한 싸움이었는데요. 알리가 베트남전 징집을 거부하면서 받은 재판 과정을 영화화한 것으로 유료 TV 채널인 HBO에서 공개한 바 있었습니다. 이 챔피언 프로그램은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벤 포스터가 연기한 랜스 암스트롱은 미국의 사이클 선수인데 고환암에 걸려서 여러 차례 뇌수술과 키모테라피라고 부르는 항암 치료 등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복귀해서 사이클 세계 최고 이벤트인 투르 드 프랑스 7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운동을 뛰어나게 잘하는 선수를 보면 그의 재능을 부러워하고 노력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큰 부상이라든가 개인적인 시련 등을 극복한 사연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 랜스 암스트롱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 많지만 인간 승리의 모델이 될 만한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요. 게다가 암스트롱은 이 나이키와 제휴해서 리브 스트롱이라는 암 환자 후원 재단을 만듭니다. 2000년대 말쯤에 미국에서는 이 나이키가 판매한 리브 스트롱 노란 팔찌를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2사람 중 1명은 차고 다녔을 정도였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말고 하얀색하고 검은색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차고 다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암스트롱은 스포츠계의 영웅을 넘어서 미국사 전체로 봐도 위인 반열에 오를 만한 인물이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이 사실은 불법 약물의 힘을 빌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 영화는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대회에 참가한 랜스 암스트롱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렵 암스트롱은 그리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동료들과 스위스의 한 약국에서 눈치를 보면서 금지 성분이 있는 약물을 사는 등 도핑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뭘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자, 드디어 대회 당일 암스트롱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출발 선상에서 동료 선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이 시합은 이거 해보나 마나다. 유럽 애들은 우리하고는 이 몸 자체가 다르고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권리를 받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마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암스트롱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뭘까 궁금해하면서 마침내 수소문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미셸 페라리라는 박사를 찾아가서 자기도 그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페라리 역할은 프랑스의 배우이자 감독인 기욤 카네가 맡았는데 이 오른쪽 위에 있죠. 예. 이 정말 그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아주 야비한 역할을 잘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파우스트의 거래 같은 본격적인 도핑의 길로 뛰어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암스트롱은 선수 생활의 중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고환암 진단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선수가 암 수술 복귀 후에 도핑을 시작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도 이 암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 약물 투여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주변 사람들이 몹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암스트롱은 여러 차례의 수술과 힘든 항암 치료를 극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암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그 자체는 충분히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암 환자가 아니라는 것과 스포츠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제 빨리 대회에 참가해야 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영화에 나오는데요. 회복 직후 자전거로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암스트롱의 옆을 한 젊은 여성이 그냥 뭐 일반 자전거로 쓱 추월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부욕이 발동한 암스트롱이 막 따라가요. 겨우 따라잡자 그 사람이 슬쩍 쳐다보면서 아저씨 지금 나하고 레이스 하자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번 휙 앞서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암스트롱의 그 체력이라든가 이 실력이 뭐 보통 사람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암스트롱이 느꼈을 그 자괴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 내가 말이야 세계적인 사이클 선수인데 이 꼴이 이게 뭔가 뭐 했겠죠. 예. 암 치료를 하면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낸 암스트롱은 페라리 박사와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도핑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또 자신의 팀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빛나고 우승할 수 있는 레이스 작전을 구사합니다. 뭐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자동차 경주 같은 다른 종목을 봐도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해서 같은 나라나 소속팀의 다른 선수들이 미끼 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듯이 이 투르 드 프랑스에서도 이는 흔한 전통이었습니다. 전술이었습니다. 네. 결과는 대성공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됩니다. 이게 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대회잖아요. 거기서 미국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상에 오르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뉴스이고, 그가 더군다나 이 암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이렇다면 이건 뭐 너무나 완벽한 드라마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환호했고 암스트롱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광고와 협찬 계약이 쇄도했죠.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암스트롱은 소아암 환자들을 찾아서 위로할 때가 많았는데 이는 마치 과거에 20세기 초반이죠.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가 병원에 누워있는 어린이 팬에게 가서 내가 꼭 홈런을 칠게 너를 위해서라고 약속했다는 이른바 예고 홈런처럼 전설적인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개인적으로 2000년대 초반 무렵까지 암스트롱은
이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어린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예. 당시에 그가 셀리 젠킨스와 함께 쓴 자서전 It's Not About the Bike에서 뭐 번역을 하자면은 내 인생은 자전거가 전부가 아니다 뭐 이 정도겠죠. 이 책을 저도 읽었는데요. 암스트롱이 자신을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강조하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암스트롱은 2003년 무렵 첫 번째 부인과 헤어지고 당시 최고 인기 가수 중 한 명이었던 셰릴 크로우와 3년 정도 연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 스포츠의 그 도핑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시기가 그 도핑이 가장 만연했던 시기거든요. 먼저 도핑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핑이란 금지 약물이나 불법적인 의학적 처치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핑 검사나 단속을 회피, 방해, 은폐하려는 것도 도핑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금지 약물로는 근육 강화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1990년대에는 이미 미국 스포츠 여러 종목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야구에서도 1998년 경이적인 홈런 경쟁을 벌였던 마크 맥과이어와 세미 소사를 비롯해서 2000년대 초반 초인적인 활약을 했던 타자 베리 본즈 같은 선수들이 모두 금지 약물로 몸을 불린 것이었죠. 공교롭게도 베리 본즈의 최전성기가 암스트롱의 우승 행진과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당시 스포츠계의 씁쓸한 풍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암스트롱이 연속 우승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 모두에서 영웅으로 군림하던 무렵 누군가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빗 월시가 그 사람이었는데요. 이 영화는 월시의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월시는 영국 선데이 타임즈의 기자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암에 걸렸던 선수가 아프기 전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유럽 대회에서 미국 선수가 우승하는 게 못마땅해서 시비를 건다, 이런 식으로 반응했고요. 대회 주최 측인 프랑스 역시 미국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중계권이라든가 여러 장사가 잘 되는 마당에 갑자기 뜬금없이 잔치에 재를 뿌리냐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그 데이빗 월시는 자기 회사 신문사에서 쫓겨날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시는 암스트롱 주변 인물들과 정황에 대한 탐사 취재를 계속해서 결국 2010년 무렵부터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암스트롱의 도핑은 비밀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고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고 생활했기 때문에 다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래서 이제 증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침내 2012년 미국 반도핑 기구에서 투르 드 프랑스 우승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등 암스트롱의 모든 수상과 상금을 박탈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년 1월에 앞서 들으신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모든 것을 실토하고 말죠. 이 영화는 비교적 최근 벌어진 일이고 관련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화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흘러갑니다. 극적인 재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더스틴 호프만이 막판에 잠깐 나오는 걸 빼면 유명 배우들도 없고 해서인지 흥행에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데이빗 월시가 암스트롱의 도핑 의혹을 취재할 때 덮고 가려는 전반적 분위기
때문에 증언을 꺼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내부 고발자는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오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책이 있어야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영웅을 찾으려는 미디어와 팬들의 마음입니다. 암스트롱의 위대한 업적이 약물로 이룬 것임을 알게 되자 방송사, 스폰서, 팬들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또 어디선가 또 다른 영웅을 찾아서 알리고 떠받들다가 또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겠죠. 이 암스트롱의 도핑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호랑이 등에 올라탄 다음에 내려올 기회를 놓친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암스트롱은 7번 연속 투르 드 프랑스를 우승하는 과정에서 불법 약물 복용 혹은 혈액 도핑을 했으며 도핑이 없이는 그런 업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스포츠에서 도핑의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인 중요한 사안인 바 이 영화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핑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도핑을 하고 또 도핑을 잡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도망가고 쫓아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도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더 발전하고 다양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에 대해서 교육이나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넷 밀러 감독의 2011년도 영화 머니볼, 브래드 피트가 제작자이면서 배우로 출연했죠. 머니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